주민생활과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만 36년 동안 경남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우리 영천시 인성교육관에 사실 소개를 받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선 목차 부분을 잠깐 보시면 큰 영역에서 영천 시민의 삶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왜 인성교육관에서 지방자치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가, 그 의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는 말, 지방행정, 중앙행정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그 말에 숨은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좀 의미를 두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영천시의 지방자치 모습을 잠깐 보고요. 그러면서 91년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2021년이면 딱 30년이 됐습니다. 이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제점은 뭐고, 개선점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초점을 두고서 한 30-40분 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천 시민의 삶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은 현대 사회를 사는 시민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간단히 요약을 해놨는데요.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시민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수직적으로, 역사적인 수식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동시대의 수평적인 측면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현재 위치를 제대로 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10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1921년입니다. 그죠? 일제치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수탈을 겪었습니다. 영천도 예외는 아니었죠, 보면. 그때 주민의 삶은 말하자면 중앙집권적인 식민통치 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은 매우 수동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한 1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조선시대를 보면 1821년 조선 순조 21년입니다. 그때 기록에 중요한 걸 찾아보니까 그때 중국으로, 유럽에서부터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북부지방, 함경도 지방까지 콜레라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해에는 2,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임금이 기청제, 이제 비가 좀 그만 와줬으면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사는 주민의 삶의 모습은 봉건 왕조에 의한 통치 시대,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옮겨갖고 오늘날 우리 영천 시민의 삶은 어떠하냐? 오늘날의 영천 시민의 삶은 영천 그 자체만 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천 인근의 대구와의 관계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서울과의 관계, 국제적 관계까지 이제 넓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널리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고 제가 여기다가 중동 유가의 변화, 여기까지 써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옥수수 작황이 부족해지면 우리나라의 사료값이 막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영천도 아마 제가 삼사관학교 근무할 때 보면 영천에 우시장이 있어서 한우가 참 맛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아마 한우 키우는 농가가 많을 텐데 국제 곡물 가격, 옥수수 가격, 사료 가격이 오르면 영천시에서 한우를 키우는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 200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상승하면서 저가의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싼 중국
제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늘이라든가 뭐 각종 생필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반대로 우리가 생산한 공산품을 또 중국에다가 많이 수출함으로써 우리의 경제가 아주 건실하게 자라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에 기반한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는 저희 삶의 이중성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만,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물질적 문명의 바탕 속에서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물질적 문명의 풍요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극심하게 경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우리 영천시 인성교육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인문학적인, 동양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인 가치로서 그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오히려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물질적 이 풍요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이 물질적 풍요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구로부터 우리가 도입해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제도라고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만, 민주주의 제도는 이 세계에서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민주주의 제도의 바탕을 보면 거기는 주민의 자치 정신의 토대를 둔 지방자치가 사실은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지방자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1997년에 연구년을 나가서 미국에 1년간 미국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가족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1년 살다가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에 가서 한 1년쯤 살아보면 민주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뭐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만, 그러나 생활 속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갔더니만 벌써 몇십 년 전인데도 지방의 TV의 채널 하나를 지방의회가 맨날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걸 24시간 방영을 합니다. 회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주민들이 방청을 하면서 의견을 막 내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제도를 해방 이후에 받아들였고 삼권 분립을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해방 이후에 도입돼서 잠깐 실시됐습니다만 중단이 됐다가 91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지방자치가 이제 도입됐습니다. 그러고도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민주주의를 자세히 보면 그 바탕에 완전히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영천에 살고 있지만 영천에 살면서 세계의 많은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서로 주고 세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켜서 외국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런 나라들과 또 일본
뭐 공산 국가인 중국과도 맞서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선 지방행정이니 지방자치니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한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잠깐 이제 보신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법, 사법은 웬만큼 이해가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내린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행정활동을 한다. 가만히 있어봐. 행정활동이라고 그러면 뭘 하지? 실제로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 등본 떼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행정활동입니다. 땅을 사고 팔면 그것도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이게 다 행정입니다만 너무나 폭넓고 다양해서 행정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행정 속에 지방자치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의미로부터 지방자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을 한 3, 40년 이제 가르쳤습니다만 행정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행정이라는 것은 저기 보는 것처럼 공익 플러스 관리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공익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익이 뭐냐? 관리가 뭐냐? 제가 이렇게 나눌 텐데 공익이 뭐냐? 사익하고 구분되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익이 뭔지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출근 시간 내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출근이 바쁜데 서로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막 머리를 들이밀면 내거리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누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그걸 서로 일찍 가려는 이기심 때문에 사익을 앞세워갖고 이기심을 앞세우다 보면 그 사거리가 엉망이 돼가지고 아무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교통순경이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면 가만히 놔두면 1시간, 2시간도 안 풀릴 것을 교통순경이 와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한 20분 만에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두 줄로 써놨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 개인한테 맡겨갖고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 그게 이제 공익이다 이겁니다. 자, 출근 시간 내거리에 교통신호등이 고장나고 교통 혼잡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기로운 공익정신에 충실한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는 막 출근 포기하고 다른 사람 교통정리를 다 해준다. 교통순경과 똑같은 역할을 누군가 나서서 공익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행정이란 뭐냐? 개개인한테 맡겨놓으면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행정이 하는 겁니다. 정부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겁니다. 보면 다른 예들도 이제 많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개개인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갖고 질서 있게 통일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또 여기 보는 것처럼 국가의 기관 산업 그뿐만 아니라 마을에 이제 저온 창고가 이제 필요한데 각각의 집에서 저온 창고를 짓기에는 부담이 우선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저온 창고를 지어놔도 한철 쓰고 나면 그 여름에 저온 창고를 쓰고 나면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혼자서 지어놔서 여름 한철 쓰려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보면. 그런데 마을에다가 저온 창고를 하나 공동으로 투자해갖고 만들어 놓으면 아마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용할 겁니다. 돈도 각자 부담해서 부담도 적어지지만 그 저온 창고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마늘이라든가 뭐 각종 농산물을 썩기 쉬운 기간 동안에 보관을 해놓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고 마을 전체가 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만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하지 않으려는 일, 그걸 행정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뭐냐? 관리라는 것은 저기 관리의 원칙을 두 가지 써놨습니다. 관리를 하는 데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다 세금을 냅니다. 저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국가가 내 세금을 걷어간 걸 막 펑펑 아무렇게나 막 쓴다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을 아껴 쓰지 않고 막 쓰냐? 그래서 비용 절감 내지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용 절감은 집권화되면 될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막 흩어지는 것보다는 집권화될수록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성도 또 동시에 요구됩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을 다 받아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한쪽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걸 또 동시에 국민들의 동의,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협의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민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주성과 능률성이 이제 동시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정 중에서도 공익사업을 지역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뭐냐? 지방자치가 뭐냐? 바로 여기에서 지방행정, 지방자치의 의미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국가 내지 중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교라든가 아니면 통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 사태 같은 건 국가가 이제 나서야 됩니다. 지방한테 막 흩어놓으면 아마 능률성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한편 지방의 일은 지방이 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가 27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창원시에 구가 4개 있습니다만, 5개 있습니다만, 마산 하포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하고 영천시 신령 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중앙정부의 행정관료가 그걸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천시 신령면에 있는 면장이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건 주민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 주민들이 협의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일하고 지방의 일은 수직적으로 좀 분할될 필요가 있습니다. 능률적으로 관리한다고 본다면 국가가 몽땅 다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보면. 그런데 그 부작용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 되면 독재가 되고 나중에 부패가 생길 가능성이 참 큽니다. 반대로 민주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이 할 일이 따로 있다 했습니다만, 국가는 능률적인 측면에서 아까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 큰 재난 관리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 생활에 관련되는 것,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영천시에 사는 사람들이 영천시의 내 자녀 교육 문제, 내 이웃에서 불이 났는데 이쪽에 소방 문제, 간단한 뭐 절도 사건이 있다, 분쟁이 있다, 지역의 경찰이 그걸 해결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방이 나서 가지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제 약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낭비와 무책임이 사실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행정의 이제 과제입니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중앙 집권적 국가였습니다. 해방 이후 약간 지방 분권을 이제 시도했습니다만, 그게 5.16 군사혁명이 나면서
국가의 아주 급속하고 집약된 성장을 위해 가지고 중앙 집권을 택했습니다. 그 중앙 집권의 모습은 사실은 6.29 선언, 민주화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민주화 절차를 밟아가면서 오늘날 민주화되면서 또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 집권이 아직도 강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부터 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되면서부터 지방 분권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지방 행정에 대한 의미를, 지방자치의 의미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이제 핵심 요소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의 체제가 중앙 집권적 성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좀 넘겨줘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세수를 다 걷어가서 국세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약 72% 이제 국세를 가져가고 28% 지방세를 거둡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우리 영천시도 재정 자립도가 뭐 20% 전후밖에 안 됩니다. 영천시 총 예산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겨우 한 2천억 정도밖에 지방세로 충당 못합니다. 영천시 공무원 수가 한 1,000명에 이르는데 20% 가지고 월급 주고 나면 아마 돈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보면 지방세 걷어갖고는 못 쓴다 이거죠.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만 지금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앙에서 재원이라든가 사무라든가 권한을 아직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말을 써놨죠. 그죠?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권한 배분의 필요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갖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또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 참여의 측면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30년 동안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에 치중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는 정말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많은 문제는 우리 주민의 뜻에 따라서 내 손으로 내가 일을 한다는 그런 정신을 우리 주민들이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느냐? 그 점이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보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가져오고 영천시장을 뽑고 영천시 의회 의원들 11명, 10명은 지역구에서 1명은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뽑아놨습니다만, 주민 뜻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자치의회가 주민 뜻에 따라서 다 움직이느냐? 여기는 아직도 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보면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초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에다가 제1조에다가 주민 참여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명시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주민의 참여가 미약하고 또 주민의 권한도 미약한 이런 상태를 개선해서 정말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동안에는 결국 주민이 무관심하니까 여기 대리인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주민의 대리인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단체장이 자발적으로 영천시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
창원시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 거기에 이제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이 직접 나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밖에 이제 지방자치의 의미니 또는 지방자치의 뭐 기본 방향이니 하는 것들은 그냥 참조로 한번 정리를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참조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변천 부분하고 영천시 행정의 일부분만 보여드리면서 우리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개선점,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 변천에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8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부터 민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까지 사실은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제도, 일본도 영국이나 뭐 독일 제도를 먼저 뺏겨가지고 다 도입을 해놨습니다. 일본 법을 참조하면서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한꺼번에 받아들였던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도입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읍면동 자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감나무 밭이나 이런 데서 읍면동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유세를 제가 한 7, 8살 이때는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이제 나면서 이 지방자치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까 능률성과 민주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성이 너무 광범하게 퍼지는 대신에 능률성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5.16 정부는 능률성을 위해 갖고 중앙집권적 말하자면 독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독재 정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이 됐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크나큰 토대를 또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6.29 선언이 일어나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헌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개시한다는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때 91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95년에 동시 선거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보면 이 91년을 기점으로 보면 2021년은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30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행정학자들은 성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기 첫 줄에 써놓은 것처럼 확실히 주민에게 친절해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확실히 달라졌다. 공무원들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치단체장, 시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확실히 달라졌다. 그 앞에 하고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앞에 영천시장은 내무부 장관의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겠지만 내무부 장관을 통해 갖고 지시를 받습니다. 영천시장은 영천 시민들한테 뭐 잘할 생각보다도 위에 내무부나 청와대에 잘 보여가지고 영천시장 마치면 좀 더 예를 들면 뭐 경상북도 지사로 갈 기회는 없는가? 그것만 신경 씁니다. 영천 시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안 했습니다. 보면. 근데 지금은 물론 영천시의 성과를 잘 내놔야만 또 도지사로 발탁되고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위를 보고 하는 행정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행정은 주민을 보고 시민을 보고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공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선이 많이 됐는가를 여러분이 아마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천 인성교육원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기관이 영천에는 한 3개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둘러보면 문제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또 보면 여기 몇 가지 한 4가지 적어놨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행정을 한다 하지만 전시성 행정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면 그 다음 2번째로 선심 예산을 실제로 많이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영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쪽 성남이나 뭐 이런 어디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청사를 짓는 바람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비리 문제도 생각보다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자료가 오래되긴 됐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 2014년에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 과반수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때문에 불만족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이게 이제 한국정책신문에서 기사화한 2017년 자료긴 합니다만 15년부터 17년 사이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그 문제로 인한 불신들도 쌓여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며 뭐가 문제냐? 사실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비능률이나 세금 낭비의 문제가 곳곳에 숨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느냐? 선심성 행정에다가 각종 뭐 비리 문제가 왜 드러나느냐? 그 이유를 4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수 체계가 중앙이 70%, 지방이 30%밖에 안 됩니다. 사무도 중앙이 60%, 지방이 40%밖에 안 됩니다. 보면 외국에 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 문제가 일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해결 못하니까 중앙정부에 달려가고 이 부분 예산 좀 따달라, 배정해달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하려 해도 돈이 부족하니까 중앙에 자금을 이제 빌려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앙 의존적이 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주인 대리인 관계라고 써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사실 지방자치를 움직이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기 정치가의 속성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정치인들은 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4년의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주민들로부터 항상 선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계획도 지역의 계획도 또는 무슨 일도 주민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떻든 표를 받아야 되는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태도와 주민에게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제도적 장치로 인해 가지고 제도적 한계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비능률과 세금 낭비가 거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보면 그다음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주민들의 감시 감독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주민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몇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무도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막 비난을 하면서도 아무도 주민감사 청구 안 합니다. 보면 주민조례 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도 주민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이 나타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어디 있느냐? 주민의 감시 감독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 자치,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한 6가지를 써놨습니다만 이게 지방분권 강화, 이것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전에도 노력하고 있고 어떻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많은 사무와 권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제약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이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 내지 주민자치 공동체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뜻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말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을 하면서 제1조에다가 주민 참여에 대한 말을 일부러 문안을 써서 넣어놨습니다.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주민자치법을 개정해갖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분권 강화에 관련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이야기들은 아마 다른 뭐 책이나 다른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좀 짧게 제가 언급하고 주민 참여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이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뭐 중앙과 지방 간의 상호 역할 분담 협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보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남도에 가면 행정부지사는 중앙에서 임명이 돼서 보통 내려옵니다. 물론 도지사가 못 받겠다 하면 안 받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부지사는 경상북도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에서 누구를 파견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내 부단체장은 내가 다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정말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독일이든 프랑스든 스위스든 미국이든 이런 관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로 점차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 점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지사나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그 뒤에 도의회나 시군의회의 자치 리더십이 동시에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책에서나 또 많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 능력 향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강조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주민자치 의식을 이제 고양해야 된다. 영천 시민으로서 신령 면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신령 면의 문제에 주민으로서 정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생각보다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의 자치 의식 수준은 생각보다 저는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봅니다. 왜 미성숙하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미성숙하다고 그렇게 폄하를 하느냐? 그거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지방 주민자치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많이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1조, 4조, 뭐 41조 뭐라고 써놨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이 부분이 좀 변화가 돼갖고 이제 포함됐습니다. 옛날보다도 이 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행정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지방자치법을 이제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읍면동 주민자치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만 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적 장치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는 조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서 각 학교든 각 단체든 뭐 시군 읍면 어디든 간에 이 자치에 관한 교육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손으로 정말 주민의회를 직접 보고 시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직접 보고 문제가 된다면 바로 의견 제기를 하고 이런 자치의식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자치학교가 많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자치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사실 주민자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고안해 놓은 것이 저기 읍면동 주민자치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지역 단위든 직능 단위든 여기 마을자치, 학교자치, 상인자치, 기업자치 때로는 아파트 내에 아파트 주민 말하자면 주민자치회를 아파트 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 회의를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열리는 시간을 보면은 제가 가기 어려운 시간에 항상 회의를 이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좀 더 뭐 그게 기업이 되든 아파트 촌이 되든 아니면 어디 상가의 상인자치회가 되든 학교가 되든 마을이 되든 이런 부분에 자치 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만 이 주민자치가 진짜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의 지방자치 토대를 뒷받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영천 시민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작은 전 세계로 보면 작은 영천이지만 이 영천에 산다고 한들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또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갖고 우리 영천 시민의 삶을 고양을 시켜야 될 텐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 자세로서 살아야만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주주의 제도의 바탕에는 지방자치가 있고 지방자치의 바탕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연결성을 짚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도 스트레스도 이제 높아지는 측면도 동시에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의 증가 같은 것들은 미국의 현대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아무리 봐도 그건 해결해 주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나라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가 융성하고 발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측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은 사실은 서양 사람들도
민주주의는 발전시켜서 물질적으로 풍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동양 사상에서, 동양 정신에서 오히려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 인성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것보다도 사실은 동양 정신 문화에 상당히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 영천 인성문화원이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서구 제도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우리의 물질 문명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병폐, 갈등,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아마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주 앞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하는 제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